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네, 그러면 인물로 넘어갈까요? 인물로 넘어가서 연주와 창인이라는 이제 김혜수 배우와 한석규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캐릭터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이 연주 혹은 창인 혹은 그 밖의 인물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 뭐 우리 주변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내가 좀 투영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도시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우울증, 불면증, 컴플렉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시선들에 대한 어떤 압박 같은 게 영화에 다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이 이 장면에서 되게 많이 나는 이입했다, 뭐 이런 장면 있나요? 전 연주 불면증이요. 그 장면이 그나마 그 영화에서 조금 어두운 장면이에요. 그쵸. 편집이 와인 먹고 약 먹고 그쵸.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부엌에서 잠드는 장면인데 약간 푸르스름하게 어둡게 찍혀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전체적인 영화의 전체적인 장면들 중에 그 장면은 되게 진지하고 좀 약간 어둡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고통이 느껴지는 연주에. 맞아요. 그때 편집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긴 했는데 좀 그런 어둠이 보였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아이고. 아니, 근데 불면증 동기가 한 명 생겼네요. 저희가 정말 늦게 자는데 제가 늦게 자요. 네. 근데 두 분 심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카톡 할 때 밤 12시부터 시작을 하고 막 새벽 2시까지도 깨어 계시잖아요. 두 분 다.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유독 안 오는 시기들이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엔 잘 자다가, 요새는 좀 잠이 저는 잘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그 밤에 뭐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다음날 일이 있으면 억지로 자야 되니까. 다음날 일이 다 늦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혹은 네. 없거나. 네. 그래, 예. 네, 그게 연주와의 공통점일지도 모르죠. 저희 생활고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 연주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제일 큰 거는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영화 말미에 가면 이 그 생활고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때 연주는 너무 정상인 같아요. 잠도 잘 안정적이고 자고. 되게 안정적이고. 근데 그런 점이 약간 진짜 우픈 거죠. 이 연주로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돈일 수도 있겠다. 빚도 진 상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맨날 네. 싸우고. 맨날 싸우고. 네, 어쨌든 또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상상하면서 봤거든요.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남자가 들어오잖아요. 2층에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연주라면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봤어요. 초인종을 누가 누르고 방 보러 왔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방 둘러보는데 인상도 좋고 잘생겼고 제법 잘생기고 이렇게 눈웃음을 치는데 뭔가 거기서부터 거리감이 느껴지고,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글쎄요, 인터넷에 악플답니다. 뭐 이딴 농담하고 있잖아요. 맞아. 네. 이런 사람한테 과연 내가 방을 내줄 수 있을지. 계약서 쓰자는데 안 쓰고. 근데 저는 왠지 한석규 배우님 같은 분이 와서 하면 저도 방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육체적 관계를 나누게 되는 그날 밤에 연주가 먼저 찾아가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날? 같이 술 마시고. 네. 술 마시고 나서는 같이 그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키를 복사해갖고 잠깐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죠. 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지? 이상해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이제 연주가 다가가게 되는 그 계기가 있는데, 술 한 잔 사주세요. 네. 이러는구나. 네. 나라도 그럴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한테 저렇게 웃으면서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느끼는 반가움과 고마움 뭐 그런 게 굉장히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는 했어요. 네. 이게 뭐야 너무 쉽게 이렇게 사람을 들이네? 왜 계약서를 안 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돈이 절박한 사람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2달치를 먼저 줬고 받았고 그리고 그 돈 돌려주러 올라가긴 하잖아요. 한번 고민도 엄청 그죠. 하고. 근데 아마 이제 연주는 내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정도면 이런 자신감도 약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내다 보니 좀 재밌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약간 아멜리 똑같은 얘기네. 아멜리가 왜 그 할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렇게 의지했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객관적으로는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기꾼이고 범죄자인데 근데 연주한테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네요. 그날 낮에 집에 가서 차 한잔 얻어마시면서 사모님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 이 얘기를 그렇죠. 하네요. 당신을 알고 싶다라는 네.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소설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맞아. 연주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외로운 여자들이 혹할 만한 말들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창인이.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자기가 소설가라고 소개를 했을까? 다른 직업 많은데. 소설가와 사기꾼은 한 끗 차이다. 상상력에 기반을 해서. 근데 너무 어설퍼. 창이 너무 어설퍼. 진짜 단 한 장면도 멀쩡한 장면이 없어요. 다 엉망진창이야. 맞아요. 그쵸? 뭐야. 팔 꺾는 거 하나 정도밖에 못하고 근데 그 팔 꺾는 것도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그 성아 딸이 네. 악플 받잖아요. 우유에 똥 타먹었냐? 그거. 네. 나는 그 창인이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악플을 쓰니까. 악플도 쓰고 그 전에 막 엄마랑 싸우면서 막 똥 얘기하잖아요. 우와. 뭐야 똥이야? 막 했더니 똥이 뭐냐 똥이 막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왜 피하냐고. 그러니까 성화가 창인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보기만 하면 막 피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똥이야? 왜 피해? 진짜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똥이야 이겨 할 때 연주는 진지해요. 그런 게 웃겨요. 그렇죠? 맞아요. 점잖은 분이셔. 소설 쓰시는 분이 아니죠. 맞아요. 맞아. 너무 웃겨.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일까요? 저는 연주가 이런 사람 같아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인물. 그쵸. 그러니까 연주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연주를 뭐 몇 년 전에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고 앤틱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외모도 애기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는 여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저는 그 영화를 겪는 그 시기가 이 연주라는 여성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 예를 들어 그 남자를 보는 판단력,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 압박감, 그리고 멘탈의 어떤 흔들림, 그리고 우울감, 뭐 그 모든 게 그런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처럼 우리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최악의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연주에게 좀 이입한 것 같아요. 연주가 겪고 있는 생활고 그리고 남편의 죽음 그리고 딸은 학교 안 가고 왕따 당하고 맨날 성형수술 해달라고 돈 달라고 하지. 거기다가 이웃집에서 맨날 안 좋은 눈초리로 바라보지. 근데 그러면 우리도 이 연주 같은 여자가 안 될 리가 있을까?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버티는 게 다행인 거지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측은한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창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이웃 2층이 악당이잖아요, 창희는. 네. 근데 악당치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파괴적인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 작은 조직폭력배처럼 송실장. 네. 송실장처럼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네. 자기는 신사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뒤끝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좀 제비 같은 스타일인데 약간 능청스러운데 살짝은 비열한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좀 그 두 모녀가 되게 염세적이잖아요. 시니컬하고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두 모녀잖아요. 근데 창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하니까 초반에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서리태 같은 네. 그리고 항상 옷도 좀 차려입잖아요. 네. 셔츠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캐릭터가 좀 재밌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연주와 성화한테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굴잖아요. 매너 있게 굴잖아요. 말도 그렇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선행을 주도하기도 하죠.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유니세프 회원으로서 네. 두고 못 보겠다. 아동학대라는 걸 지적하죠. 그래서 네. 애는 학교 보내야죠. 막 이러니까 당신이 왜 관여하냐 이러니까 이게 유엔 거기서 그 법에 따르면 이거 아동학대라고 이러면서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지마 학교 가지마 야, 돈 벌어 이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아버지가 돼요. 그 순간에는 그 지점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버지가 된다. 집구석 이러면서. 네. 그렇죠. 대리 아버지가. 그리고 저는 그 뭐 주워 먹는 거 잘 보면 끊임없이 뭘 먹어요. 네. 근데 맥주를 주로 이제 거의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엄마 손파이 중요한 장면에 쓰이는 근데 그 장면 맞아. 보고 참 간식 좋아하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집을 때. 근데 이제 그게 또 뒤에 가면 다른 걸로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캐릭터를 심어두는 연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한테 항상 무언가를 좀 먹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신경질적인 여자한테 항상 뭔가 젤리를 먹고 있는 설정을 넣는다거나 그러면 되게 단 거 좋아하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캐릭터로 또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좀 심어놓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번만 나오면은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그쵸. 초반에 그렇게 나오고 엄마 손파이가 나오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 같아요. 그쵸. 캐릭터가. 그러니까 앞에 그런 게 안 나오면 엄마 손파이가 자기적으로 더 보일 수도 맞아.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보면은 맥주가 아니라 또 딴 것도 먹거든요. 계속 그런 장면들. 근데 그 많은 과자 중에 왜 엄마 손파이였을까요? 겹겹이 손파이. 이렇게 쌓여서 그런가? 겹겹이 쌓여서요? 혹시 이름 때문이었을까? 그러게요. 트라우마? 엄마로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인물이었어. 영화에서 그냥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쓰진 않잖아요. 영화 찍을 때 정말 엄마 손파이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 그죠. 건데. 일단 연주의 취향일 거 아니에요. 연주가 사왔으니까. 엄마 손. 뭘까? PPL일 수도 있겠다. 알고 보니. 또 어떻게 보셨어요, 예린 씨는? 재밌게 봤어요. 창인과 연주. 그리고 성화는 어떤가요? 성화 캐릭터. 딸. 저는 성화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제일 불쌍해요, 진짜. 너무 나쁜 놈들 진짜. 유키스 동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성화가 짝사랑하는 네. 3학년 선배죠. 네. 저는 진짜 이 감독님 캐스팅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처음에 버스에서 딱 등장하는 장면. 학교 다닐 때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자기가 짝사랑하는 굉장히 잘생긴 선배가 버스 안에서 누군가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 내가 그 친구가 되고 싶어. 못 돼. 너무 웃으면서 막 행복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막 이런 거 이렇게 훔쳐보는 장면. 그런데 그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악마 같은 짓을 뒤에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인형 옷 같은 거를 주면서 입어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뭐 장면에 어떤 장면이냐면 성화가 그 잘생긴 선배를 좋아하는데 네. 학교를 잘 안 가는 상황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죠. 좀 학교를 와줄 수 있어?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죠. 달려가니까 과학실로 불러낸 건데 뭐 다정한 말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목적은 성화한테 뭐 이상한 어린애 같은 옷을 입혀놓고 그걸 촬영을 하려고 한 거였죠. 왜냐하면 성화는 그냥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못생긴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이 뭐 역변했다. 뭐 귀여웠던 아역 배우가 이렇게 못생겨졌다.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그거를 한번 조회수 올려보겠다고 그 선배가 부른 거죠. 좀 섬뜩하긴 하죠. 그 장면이. 정말 섬뜩하고
그래서 좀 제가 괜찮나 성화 괜찮나 했는데 그래도 전 성화가 좀 솔직한 사람이라고 어디서 느꼈냐면 걔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좋아해요. 이러잖아요. 얘는 그래도 잘 버틸 수 있겠다. 솔직하구나. 뭐 아니에요 라던가 제가 어떻게 감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김혜수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성화도 안정적으로 그쵸, 바뀌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청소년기의 고통을 당할 때 그거를 어른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성화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정말 속상한 장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외모 컴플렉스는 그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관객들한테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캐릭터인데 되게 극적으로 그걸 아역 배우로 사랑받았던 애가 역변을 했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에 떠드는. 네. 그렇죠. 이제 성인이 된 배우들 굉장히 외모 가지고 까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본인들이 그거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또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코미디가 그런 뭐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조롱 같은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젠틀한 코미디예요. 어떻게 보면 뒤에 한 번 뺨을 때려요. 그 맨 거의 끝에 가면 한석규 배우가 김혜수 다시 한번 감옥에 가서 그리고서는 집에 찾아오는데 그리고서는 막 둘이 몸싸움 하다가 한 대 때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근데 때려서 미안해요. 사과하고. 사과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김혜수 배우 대사 진짜 웃기잖아요. 퉁치자고. 이걸 퉁쳐요. 그러니까 스포일러 구간입니다. 뻔한 여자라고. 뭐 우리 거는 이제 스포일러 나오는 건 알고 계실 테니까 그 김혜수가 찾아요. 찻잔을. 그래서 20억이라고 했는데 12억에 팔죠. 맞나요? 2억 아니에요? 2억. 12억이 거짓말한 거죠. 2억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 거짓말하지 마. 12억인 거 알고 왔어. 뻔뻔한 여자 같은 그러면서 미안해 아까 때린 거 미안해 이러니까 이걸로 퉁쳐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쨌든 네 재밌었어요. 그 끝장면도 괜찮았어요. 저는 좀 저 좋아요. 아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불면증이 되물림 된다고 해야 되나? 전염됐어. 다 이제 새로운 불면증을 앓게 된 그 창인. 근데 참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네.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어떤 그러한 고통들을 겪어본 사람만 알고 있고 겪었다고 그러면은 다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나도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불면증을 겪기 전에 알던 선배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한테 망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극 중에서 창인이 했었던 것처럼 선배님 운동을 좀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분한테 선배님 운동을 해보세요. 잠이 올 거예요.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창인이 약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또 섬세하지 많이 또 그런 섬세한 거 몰라요. 그래서 뭐 다 우울증 그거 안 바빠서 그래. 다음날 일찍 나가고 피곤해서 잠 푹 자 막 이러면서 약간 중요한 남성에 대한 풍자가 이 영화 안에 들어있긴 하죠. 그리고 함부로 충고하는 명대사도 나오죠. 그죠. 그럼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대사는 너무 많고요. 정말 명대사가 너무 많아서. 많죠. 네. 장면으로 꼽자면 방금 얘기한 그 장면이에요. 그 연주를 인터뷰하기 위해 밤에 술집으로 데려가죠. 그 사이에 키를 복사하라고 이제 자기 동료한테 그걸 맡기고 시간을 끄는 장면인데 자기는 그냥 목적은 시간을 끄는 거니까 키를 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석규 선배 거기서 그냥 중년 남자로서 말도 안 되는 충고들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김혜 선배 거기서 버럭 화를 내잖아요. 담배 하나를 딱 이렇게 꺼내보면서 아니 우리나라 남자들은 나이 처먹으면은 아부한테나 뭐 조언하고 충고해도 되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게 국가에서 발급이 되나 봐? 막 이러면서 선생님 제 인터뷰하는 거니까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저는 요즘에 잠을 못 자요. 하면서 굉장히 코믹한 대사에 바로 이어서 되게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가 고백처럼 나오거든요.
그때 김혜수 선배의 연기의 톤이 확 바뀌는 거. 자기의 본심, 그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한석규 선배도 그때, 여태까지는 이제 범죄의 목적으로 이 여자를 대하다가 살짝 이 여자한테 인간으로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눈빛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찻잔을 찾기 위해 모든 영화가 흘러가는 거긴 하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이 생뚱맞은 멜로와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서 살짝 드러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대사며 연기며 예, 너무 좋은 감명 깊은 부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장면 또 빠지면은 영화가 안 살죠. 네. 은성 감독님은 어떤 장면 혹은 어떤 대사? 저는 그 마지막에 창인이 잠을 청하고 그 뒤편으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연주랑 성화가 저 아저씨 이제 우리 집에 사는 거야? 모르겠어 뭐 하는 대사들을 들으면서 창인이 약간 웃다가 또 웃는 표정도 살짝 나오고 웃다가 시무룩해지다가 그런 표정 변화가 있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딸그락딸그락하는 소음 속에서 이제 잠을 청하는 그렇죠. 거죠. 가정의 소음 속에서. 근데 저 연결하면은 그 창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을 때 의외로 악인보다는 평범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을 하려면 일단 더 폭력적이어야 될 것 같고 더 똑똑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폭력도 별로 안 좋아하고 머리도 약간 떨어져. 그러니까 전략도 잘 못 짜고. 근데 의외로 막 말은 막 아유 왜 이래 막 이러는데 그 문자 주고받는 장면 아세요? 네. 네. 선생님 뭐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보내니까 입으로는 일하는데 이 여자 진짜 집착하네 나한테 막 이러면서 찻잔을 막 찾으면서도 그 저도 보고 싶어요. 웃음 표시 웃음 띵 보내고 또 보내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도 일 좀 하자. 이러는데 사실은 그 문자 주고받음에 너무 약간 몰입하고 좋아하는 거. 근데 지금 말한 그 가정의 소음 속에서 드디어 잠을 자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 2층의 악당인 한석규 창인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있을 곳에 찾아간 그런 느낌. 그죠. 거기서 이 영화가 따뜻함까지 전해주는 약간은 그쵸. 위로도 전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인은 되게 순한사를 많이 겪잖아요. 처음에 그 오프닝에서 자기가 그 골동품을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그 김혜수 남편이 중간에 약간 가로챈 거죠. 우연히 500만 원에 그 비싼 거를. 네. 그러면서 또 경찰에 붙잡혀서 복역을 하게 됐고 사기꾼이지만 또 그 집에 몰래 잠입을 했지만 또 지하실에 막 갇혀서 감금되는 상황도 있고 네. 사람을 되게 짠하게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뭐 돌아와가지고 자려고 하는 장면에서 좀 뭔가 정감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착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계략 속에 있지만 근데 그 비호감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호감이 그죠. 되는 부분을 참 캐릭터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끝장면 어떠셨어요? 그 달그락거리면서. 너 좋았는데 저는 그게 더 웃겼어요. 그 와중에 한 대 맞고서는 김혜수 선배가 우유 따뜻하게 마시면 잠 나른다고. 맞아. 근데 잠들었는데 자기 잠들었는데 깨웠다고. 맞아. 그러니까 뭔가 관객들한테 쉴 틈을 안 줘요. 방심하고 있으면 맞아. 개가 빡 오는 거예요. 저도 그 대사 너무 웃겼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참 잘 들락말락하는데 이거 좀 먹어봐요.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근데 나 방금 너무 웃긴 거예요. 또 막 미안해서 그러면 또 우유 딱 빼요. 김혜수 선배가 막 맞아. 너무 웃겨. 저의 장면은 꽤 유명한 장면인 것 같아요. 지하실에 갇히는 장면. 맞아. 그러니까 지하실에 골동품 창고가 있죠. 거기에 창인이 들어가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어설픈 사람이니까 별 준비도 안 해서 들어간 거지. 들어갔는데 밖에서 잠그는 구조잖아요. 근데 김혜수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하실은 김혜수가 사는 집 안에 있으니까 거기를 나가려면 김혜수가 열어줘야 나가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키니까. 그래서 그 창인은 며칠 동안 그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엄마 손파이가 나오는데 그때 뭐 여유롭게 엄마 손파이 하나 이렇게 살짝 집어가지고 그 지하실 밑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고 향기 맡잖아요. 그쵸. 그리고서는 벽에 기대서 그 엄마 손파이에 남아있는 향기를 계속 맡는 장면이 있죠. 그 봉투가 막 쪼그라들고 쪼그라들면서 코에 딱 붙어갖고 쪼그라들고 그게 너무 웃겨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웃긴 건 그거예요. 겨우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는데 햇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치 재난 영화의 주인공처럼 막 이러면서 나오죠.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근데 문제는 양쪽에 오른쪽에 이제 지하실 문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은 성화가 움직이고 있고 왼쪽은 성화가 움직이고 오른쪽 연주가 움직이는데 그 어느 쪽으로 가도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갇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나오죠, 결국에. 나오고 더 이상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상태가 됐을 때 김혜수는 그 문간에서 창인을 발견하고 연주는 자기가 그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한 것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진 줄 알고 꼭 안아주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 너무 아파요 이러잖아요. 못 먹고 힘들어서 했더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토닥토닥해지는 게 내가 너무 뭐라고. 그리고 뒤에도 웃겨 사실. 2층으로 데려다주고 갑자기 단추를 하나씩. 창희는 그럴 힘이 하나도 없는데 김혜수가 단추를 창희 걸 하나씩 풀으면서 장면이 딱 전환되잖아요. 네. 너무 웃겼어요. 맞아. 그게 제일 웃기는. 그 지하실 장면이 이 영화가 좀 입씨름을 하면서 말로 웃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장면만큼은 슬랩스틱 코미디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전 그리고 그 장면이 되게 연극적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연극에서 충분히 네. 재밌게 연출할 수 있겠다. 연극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카메라로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관객이 무대 한 면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쭉 빠지고 전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갇히고 나서 밤이 되잖아요. 네. 밤이 됐을 때 막 성화가 나와서 TV도 보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다시 맞아요. 들어가고 너무 그런 거 그 시간의 흐름이 너무 단적으로 보여지는데 또 저 안에서 과연 창희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거든요 카메라가 두 번째로 갇힌 다음에는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는데 창인이 얻어 터지고 나서 집에 들어오고 성화랑 같이 방에서 잠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김혜수 배우가 오해를 하고 화분을 막 던지려고 하니까 이거 보라고 아픈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야.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이러면서 린치를 당한 다음에 그죠. 너무 웃겨.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 진짜. 아니 한석규 배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호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한석규 배우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 연주 역할은 소재군 감독님이 김혜수 배우를 생각하면서 썼대요. 근데 한석규 배우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한재권 감독님이 그 지하실 손재권 죄송합니다. 한석규랑 섞였네요. 손재권 감독님이 지하실 씬을 삭제하려고 했대요. 왜요? 거의 마지막 시사회 전날까지 고민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고 그래서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연출해서 좀 야심 있게 넣었는데 그거 자체가 망하면 영화가 다 망가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가 비중이 크잖아요. 다른 장면들이 이제 빨려 들어갈까 봐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긴 길이가 좀 길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결국 성공했죠. 백미죠 그 장면이. 백미. 자 이제 어느덧 할 말 없다더니 끝날 시간이고요. 그렇구나. 연결 컨텐츠로 해야 되는데 벌써요? 네 혹시 준비 못하신 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도 살짝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옆집에서 그 보는 옆집 할머니라던가 160이 된 키 160의 송 실장. 송 실장과 또 유두리 없는 비서랑 그 비서도 너무 웃겨요. 비서 너무 웃기죠. 제가 유두리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박혁권 선배님 맞아요. 거예요? 박혁권 배우님 나오시고 또 그
전 여기 캐릭터가 다양하게 나와서 그 사람들의 각자의 그 고민들이 나오는 몽타주 장면이 있어요. 그죠. 네, 그 할머니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옷을 막 차려입고 몸매가 너무 이쁘시던데 전신 거울 보면서 막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있는 모습과 그 160 유치원 앞에서인가요? 키재기 하는 판 앞에서 키를 재보기도 하고 키높이 구두를 항상 신는 조폭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캐릭터는 하나는 그 신입 경찰. 저도 꼭 필요했나 싶기는 해요. 네. 그 장면. 그 캐릭터는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그렇죠. 그리고 워낙 많기도 해서 조금은 좀 들어갔어야 하는 어떤 캐릭터인가 싶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느끼네요, 다들. 네. 저는 아쉬운 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좀 필요 없는 장면은 린치하는 장면을 찍은 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발길질하고 한 사람이 누워 있고 발길질을 하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는 필요했지만 그 찍는 방식이 좀 너무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석규가 그렇게 얻어터지는 장면을 무덤가 같은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주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되게 평범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떤 전형성을 깨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형성이란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달콤살벌한 연인 영화 나왔을 때 손재공 감독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이 영화에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맨틱 코미디를 찍었는데 노래방 장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방 장면에서는 그 배우들의 개인기를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되게 좀 인위적이기도 하고 클리셰 어린 같은. 신부 맞아요. 그런 얘기 그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 전형성이라고 하니까 거의 다 전형성을 벗어나서 구성을 하는데 그 신입 경찰이랑 린치가 하는 장면은 좀 평범한. 그럼 그 추격신은 어떠셨어요? 자동차 추격신? 그것도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전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실내 촬영을 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좀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추격을 하고 이제 카체이싱 장면은 그거 장면 자체로도 쾌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네. 장르 영화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넣었다고 저는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린치 장면이나 카 레이싱 장면이나 전형적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약간 아까 처음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영화 자체가 장르를 구별을 할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멜로인 줄 알았는데 스릴러인가? 액션까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재미를 또 나름 느끼게 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이것저것 다 섞어 넣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좀 관람을 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결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생각이 나셨어요? 이 영화 보고? 저는 그 연결 컨텐츠 제가 이거 인터뷰 하다가 본 이야기라서 그냥 좀 추천해드리는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사진작가 제프 윌 사진 중에 인썸니아라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어느 주방의 식탁 아래에서 한 남자가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방에서? 네, 식탁 아래에서.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건지 잠에 들어있는 건지 모르게 어쨌든 눈을 감고 있지만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그 손재gun 감독님이 이 사진을 보고 창인의 캐릭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인이요? 네, 창인 캐릭터. 그러니까 자고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거 약간 인용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진을 저도 찾아봤고 톤이 어때요? 컬러 사진인가요? 네, 컬러 사진이고요. 그 제프 월이라는 사진 작가가 왜 사진은 순간의 어떤 장면을 포착해가지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사진이 있다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출된 사진이에요. 되게 연극적인 구성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팅이 다 돼 있고 배우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인물이 그 식탁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영감을 좀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궁금하네요.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네. 인스타에? 네. 인스타. 다음에는 저희 이메일 홍보도 하고 네. 시작해야겠네요. 네. 네.
사진이 처음으로 나왔군요. 네. 예린 씨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손재권 감독님의 전작 달콤 살벌한 연인. 네, 꼭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 2층의 악당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알아서 찾아보실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2층의 악당을 먼저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전에 거를 찾아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컨텐츠도 은서 씨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드라마 직장의 신을 추천합니다. 이 드라마는 전 일본 드라마를 먼저 봤는데 제가 일본 드라마 이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서 한국에서 리메이크 한다고 했을 때 약간 걱정했다가 김혜수 배우가 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 것도 봤는데 둘 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다 해내는 미스김 이 주인공이고 만약에 한국 드라마에서 민폐 캐릭터 불편하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꼭 보셔야 돼요. 만능 미스김이 여러분의 뭔가 속을 약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김혜수의 코믹 연기가 좋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네. 약간 연주가 가장 씩씩할 때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좀 젊었을 때 라면 우리 미스김 아니다 미스김이 더 나이가 많은가? 어쨌든 씩씩한 연주 미스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 추천 영화 하나 더 할게요. 네. 2층의 악당보다는 이게 먼저 나왔네. 그 달콤살벌한 연인이랑 좀 더 비슷할 수 있는 미국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 영화 약간 그 두 남녀가 미친 캐릭터잖아요. 네. 한 명은 조울증 환자고 한 명은 근데 거의 비슷하네요. 네.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제니퍼 로렌스 캐릭터도 물론 나이는 훨씬 아니다. 나이도 비슷할 수 있겠다. 어쨌든 남편이 죽어서 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 그리고 이혼 후에 폭력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맞아요. 감옥에서 갔다 왔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나와가지고 사람이 브래들리 쿠퍼. 네. 네. 굉장히 속사포처럼 말싸움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가 달콤살벌한 연인 추천해주시니까 생각났어요. 그 영화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사진이 이거예요. 저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네요. 네. 연주가 처음에 누워 있었던 그 장면이랑도 비슷한 겹쳐요. 네. 연주도 부엌에서 잠드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뭐라고 멘트를 할까요? 클로징이요? 그 대사 중에 쓸만한 게 없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예린 씨가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대사 중에요? 아니, 거기서 창인이 헛소리를 그렇게 사기치려고 하는데 은근히 명대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클로징 멘트로는 잘 모르겠는데 흐르는 시간을 멈추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경험, 아직까지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하는 게 흐르는 시간을 멈추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진지한 명언을 언제 했지? 그 술 마시고 아직 키가 도착을 안 했는데 연주가 집에 들어간다니까 그거 막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나랑 하자. 그래서 2층으로 이제 데리고 달콤한 그 뭐라고 꼬드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이었군요. 근데 거기에 연주가 푹 빠지죠. 그죠? 마땅히 쓸 대사가 없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안녕 하면서 끝낼까?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아침 해가 하늘 높이 걸려있네요. 오늘이 또 오긴 왔나봐요. 새벽 달이 질 때까지 잠 못 이뤘죠. 토끼 눈을 하고 질샜죠. 하얀 우유 한 잔 옛날의 인둘 꿈속 공룡 하나 못
웃어주는 걸로 충분해요. 내가 지금 어떤 표정 짓고 있나요? 난 거울은 늘 싫어했어요. Miss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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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Bright. 미치지 않았다고 말해줄래요? 혼잣말 좀 하면 어때요? 미쳤다고 똑똑히 말해줄래요? 그래요, 난 미쳤어요. 가벼운 밤 산책, 커다란 소파, 뱅글뱅글 도는 새끼 고양이. 당신의 그 담담함이 맘에 들어요. 억지 미소는 사양할게요. 까미유는 실비아와 차를 마시죠. 행복이 뭐 특별한가요? Miss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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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Bright. 미치지 않았다고 말해줄래요? 혼잣말 좀 하면 어때요? 미쳤다고 똑똑히 말해줄래요? 그래요, 난 미쳤어요. Miss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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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Bright. 미치지 않았다고 말해줄래요? 혼잣말 좀 하면 어때요? 미쳤다고 똑똑히 말해줄래요? 그래요, 난 미쳤어요. Miss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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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